9월 둘째 주 OTT 공개작 소개입니다. 어느덧 이 콘텐츠를 시작한 지도 3주째네요. 우선 제게는 다행이었지만 여러분에게는 안타까울지도 모를 소식 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무려 50여 편의 작품이 공개되었던 지난주와는 달리 이번 주 공개작들의 규모는 아주 소박한 수준입니다. 예능이나 애니메이션 시리즈, 다큐멘터리, 이미 시즌이 많이 진행되어 애매한 드라마들을 제외한다면 소개해드릴 만한 작품이 영화 7편과 드라마 4종류가 전부였습니다. 그중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게으름으로 미처 감상하지 못한 영화 노리미트 한 편을 제외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 6편과 드라마 4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둘째 주 오늘 뭐 보지? 출발합니다. 역시나 총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김없이 넷플릭스가 영화 4편과 드라마 2종을 공개하며 가장 많은 신작풀을 늘렸고요. 왓챠에는 안타깝게도 이번 주 공개된 작품이 없었습니다. 이는 이미 6시즌이나 진행된 빌리언즈 시즌6를 제외하면 예능과 애니메이션 외에는 공개작이 없었던 티빙, 그리고 아예 공개된 작품 자체가 없었던 애플 TV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웨이브에서는 이미 2시즌이 공개된 드라마 플라이트 어텐던트를 제외하면 하우스 오브 드래곤 3화만이 공개되었고요. 디즈니 플러스는 변호사 슈얼크 4화와 함께 2편의 영화를 공개했습니다. 쿠팡 플레이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국 영화 비상선언을 공개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주의 OTT 공개작,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그리 즐길만한 작품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나씩 들어가보죠. 넷플릭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단언컨대 이번 주 가장 화제가 됐던 작품은 오징어 게임, 지옥, DP를 이어 K드라마의 세계화 열풍을 이어나갈 유력 후보 윤종빈 감독의 수리남이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이 드라마 나름대로 좋은 작품입니다. 범죄와의 전쟁 같은 두말할 것 없는 대표작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한국형 범죄 스릴러 장르물로서는 한몫 이상을 단단히 합니다. 윤종빈 감독 특유의 클리셰를 깨부수는 전개는 이번 작품에서도 꽤나 재미를 보는데요. 특히 평범한 소시민 사업가와 한인교회 목사로 위장한 마약 운반책, 그리고 정부 비밀요원이라는 새 인물의 캐릭터 구축이 꽤나 매력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수라 이후로 간만에 악역을 맡은 황정민의 모습을 보는 것 역시 재미였고요. 드라마보다는 영화를 연상케 하는 시네마틱한 장면이 많았지만 6화짜리 드라마가 아닌 6시간짜리 영화라고 했어도 나름대로 몰입도가 풀리지 않았을 정도로 흡입력 있는 연출 역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질서의 모습으로 위장한 불합리라는 주제의식 역시 잘 드러났고요. 다만 굳이 지적할 점을 꼽자면 이건 물론 수리남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윤종빈 감독의 모든 작품에 해당하는 문제겠지만 언제나 지적받아왔던 여성 캐릭터 활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윤종빈의 영화에 여성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 그가 여성 인물의 심리를 다룰 줄 몰라서가 아닐까 하는 반신반의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 수리남을 보고 나니 어쩌면 그 생각이 사실이 아닐까 하는 약간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수리남,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작품이었습니다. 추천합니다. 어느덧 미국 독립영화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감독이 된 션 베이커의 레드로켓도 좋은 영화였습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제게는 감독의 전작인 플로리다 프로젝트만큼이나 훌륭한 영화였어요. 빈털터리 신세가 된 포르노 배우 마이키가 떠났던 아내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벌어지게 되는 블랙 코미디를 다룬 이 영화는 재활용도 불가능할 정도의 쓰레기나 다름없는 레드로켓이라는 메타포를 중심으로 흘러가는데요. 영화는 이런 로켓조차 다시 세울 수만 있다면 뭔가 대단한 걸 해낼 것이라고 믿는 오늘날 미국인들이라는 소재를 통해 그들이 가진 허무하기 그지없는 패권주의와 그 기저에 깔린 남근 숭배를 비판합니다. 또한 텍사스 시티가 배경이 되고 레드넥과 같은 문화가 언급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영화는 포스트 트럼프 시대 미국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강하게 드러냅니다. 말하자면 이 영화는 마이키라는 비대한 자의식과 유아적 사고를 하는 신뢰 불가능한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 미국 하류 인생 버전의 돈키호테입니다. 플로리다 프로젝트에 비해 드라마보단 코미디 색채가 강해졌지만 오히려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보다 냉소적으로 변한 듯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였고 말이죠. 션 베이커의 레드로켓, 블랙 코미디와 미국 대중문화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재미있게 보실 겁니다. 애매한 작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일처제와 결혼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스웨덴 영화 디오라마가 있습니다. 영화는 자칫 잘못하면 뻔해질 수 있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옳은 거야 라는 질문을 상당히 독특한 연출과 스토리텔링으로 약간은 특이하게 묘사해냈는데요. 이런 연출 방식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국내의 관객 여러분께 편안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내리는 판단입니다. 한편 부부의 관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보노보 원숭이를 비롯한 인간 이외의 다른 종의 동물들의 로맨틱 경험과 인간의 관계를 대비시키는 점 역시 흥미로운 대목이었는데요. 이처럼 다소 독특할 수 있는 설정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묘사하는 부부의 관계는 정말이지 사실적입니다. 그래서인지 두 사람의 캐릭터성이 더더욱 그럴듯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요. 영화의 제목처럼 디오라마를 통해 설명하는 오직 두 사람뿐인 관계가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 나름대로 독특한 아이디어를 뽐내고요.
다만 이런 약간은 실험적인 요소를 통해서 드러내려는 영화의 주제가 다소 적확하지 못하는 생각이 드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튜바 노보트니 감독의 스웨덴 영화 디오라마, 궁금해서 보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추천한 작품입니다. 말리 센트 쉘튼 감독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스릴러 영화 엔드 오브 더 로드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고 나서 제대로 본 게 맞나 하며 의심할 뻔했던 영화였습니다. 정말이지 영화에서 어설프지 않은 면이 단 하나도 없어서였어요. 영화는 남편과 사별한 브렌다와 가족이 이사를 떠나는 과정에서 돈가방과 살인사건 현장을 맞이하게 되며 겪는 3일간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범죄 스릴러의 현장이 정말이지 단 한순간도 스릴 있지 않고 단 한순간도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갱단원들의 행동은 애들 장난 같고 로드무비 형식으로 구성된 브렌다와 가족들의 살아남기 위한 사투는 그냥 장거리 차량 여행 같습니다. 그 어떤 캐릭터에도 몰입이 되지 않는 데다 시나리오는 단순해도 되는 이야기를 쓸데없이 빙빙 돌려가며 이야기하고요. 정말이지 제목처럼 막장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영화 엔드 오브 더 로드, 그냥 보지 않으신 게 이롭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소개할 마지막 작품은 레드벨벳 조이가 출연해서 화제가 되었던 웹드라마 어쩌다 전원일기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정말이지 완성도가 말씀을 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네요. 기본적인 서사의 개연성 자체가 부재한 건 차치하더라도 설정부터 이미지에 연기까지 문제가 없는 부분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입니다. 무례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인심 좋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1차원적 맥락으로 묘사되는 시골이라는 공간은 묘하게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배우들의 좋지 않은 연기는 드라마의 몰입감 자체를 집중조차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뜨리고요. 우선 공개된 3편을 어떻게 겨우 보기는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드라마는 남은 에피소드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TV 웹드라마 어쩌다 전원일기 이번 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레드벨벳 조이님의 팬이 아니라면 강력하게 비추천합니다. 웨이브로 넘어가 봅시다. 이쯤 되면 믿고 보는 하우스 오브 드래곤 3화입니다. 2화가 정치 스릴러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판타지 블록버스터 특유의 볼거리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반면 이번 3화에서는 혈육이라는 소재를 둘러싸고 역시나 정치와 겉모술수로 가득 찬 이야기를 전개하면서도 판타지적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과도 적당히 균형을 맞춥니다. 거기에 더해 이번 편에서는 사냥과 전쟁, 사교 같은 맥락의 이런저런 장면의 대비들을 통해서 주인공 라엔이라와 남성적인 것이든 여성적인 것이든 기존의 세계관에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감을 이미지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데요. 스토리상으로도 중요한 이야기이다 보니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묘사가 상당히 탁월하다고 느꼈습니다. 정말이지 보면 볼수록 뒷이야기가 기대되는 드라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웨이브의 하우스 오브 드래곤 3화 역시나 추천합니다.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는 추천할 만한 작품이 없었네요. 그동안 꾸준히 정치적 올바름의 윤리와 여성 소수자 의제를 논하며 나름대로 괜찮은 이야기를 전개하던 변호사 슈얼크 4화부터 살펴봅시다. 역시나 이 드라마는 이번 에피소드에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유사한 방식으로 해나가는데요. 특히 데이팅 앱을 이용하여 여성의 삶을 가십거리로만 이용하려 드는 태도를 코믹하게 비꼰 점은 꽤나 재미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4편째 고정되다 보니 이젠 좀 질리는 감도 있다는 게 문제겠죠. 월터스가 변호사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약간의 액션으로 그걸 해결하는 전개도 이젠 좀 뻔해졌다고 할 만하고요.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웡이나 블론스키 등의 초청객들에 대해서도 슬슬 피로감이 들고는 합니다. 이런 피로감을 어떻게 극복하고 무사히 결말을 낼 수 있을지 마블의 판단이 궁금해지네요. 변호사 슈얼크 4화 우선은 판단에 맡깁니다. 극장에서 막을 내린 후 드디어 OTT로 넘어온 마블 스튜디오의 토르 러브 앤 썬더도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로마가 하루아침에 세워질 수는 없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있나 봅니다. 11년에 걸쳐 세워졌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21세기의 신화는 그렇게 단 3년 만에 동화로 전락했습니다. 토르 러브 앤 썬더는 이전까지 MCU 세계가 받아들인 적도 없던 고전적 신화성을 맥락 없이 소환한 뒤에 또 무의미하게 폐기시킵니다. 그 결과 신화와 현실의 대립을 예고하는 그 비장한 순간에도 우리는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케빈 파이기는 이제 감독의 의사를 존중해서 개별 작품마다 고유한 개성을 입힌다는 전략이 적어도 마블 스튜디오에는 유효하지 않았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토르 러브 앤 썬더 몇몇 나쁘지 않은 액션 시퀀스에도 불구하고 맘 놓고 추천하기는 힘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백투 더 퓨처 시리즈, 포레스트 검프 등으로 유명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피노키오 실사 영화의 경우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감독이 감독이고 이야기가 이야기인 만큼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적어도 판단에 맡길 수준은 되리라 생각했는데 이 영화 아무래도 도저히 추천할 수 없겠습니다. 제페토 역의 톰 행크스가 등장한 장면은 무슨 수십 년 전 스폰지밥 애니메이션에서나 볼 법한 누더기 선장이 등장할 때의 수준으로 위화감이 넘치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들도 이게 진짜 2022년에 디즈니에서 나온 영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조악합니다. 몰입을 방해하는 매끄럽지 못한 연출은 차치하더라도
피노키오라는 모두가 아는 이야기를 수십 년 만에 새롭게 영화화하면서 영화가 조금도 새로워진 부분이 없다는 건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디즈니에서 내놓는 콘텐츠에 대해 PC가 어쩌고 하며 논란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윤리적이고 당위성을 갖춘다는 전제 하에서 정치적 올바름을 영화 속에 구현하는 것 자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영화에서 디즈니는 정치적 올바름의 논리로 재해석할 수도 있었던 피노키오의 서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로 캐릭터의 인종 바꾸기와 같은 겉보기적인 영역에서만 PC함을 추구합니다. 이런 디즈니의 이중적인 행보, 저는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다른 콘텐츠에서라도 피노키오에서 범한 실수를 재현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쿠팡 플레이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재림 감독의 비상선언인데요. 지난주 쿠팡 플레이에서 공개했던 한산용의 출연에 대해서 저는 마지막 50분을 위해서 80분을 참고 견딘다고 생각하면 볼만하다면서 영화를 여러분의 판단에 맡겼었는데요. 비상선언은 정확히 반대의 맥락에서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부 90분이 한국 재난 영화에 이정표를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는데 이 성과가 후반부 50분의 실소만 나오는 전개로 인해서 그대로 지워져 버립니다. 신파의 향연과 소멸되어 버린 개연성, 윤리라고 말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위험하기 그지없는 사회윤리까지 시쳇말로 뇌절의 연속입니다. 저는 이런 주제가 코로나 팬데믹이나 세월호 등의 재난에 대한 은유로 시의성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견해에 결코 동의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이 영화의 후반부는 참을 인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영화를 자신있게 비추천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게 비상선언이 가져온 전반부 성과의 가장 뼈아픈 점이겠죠. 영화의 서사와 태도가 그토록 망가져버렸음에도 초반에 보여줬던 장르적 쾌감이 너무 컸던 나머지 쉽사리 놓을 수가 없는 영화인 겁니다. 아무튼 한재림 감독의 비상선언, 굳이 좋게 봐주실 필요는 없지만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2주차 OTT 공개작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공개된 작품도 최선을 다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년의 영화 김노엘이었습니다.